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왕년의 꽃다방 DJ 한정훈입니다. 네, 어떻게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5월의 첫 파트가. 네, 좋습니다.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홍선이고요. 자, 5월 하면은 무슨 날이죠? 5월 어린이날. 어린이날? 무슨 달입니까? 5월 가정의 달. 그렇죠. 가정의 달입니다. 맞아요.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맞아요. 예전에 어버이날을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날이었어요. 그 얘기도 우리 이제 뒤에 오늘 그래요? 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도 5월. 맞아. 이더라고요. 부부의 날. 그죠? 다 5월에 중요한 날들이 다 5월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챙길 것도 많고 몸도 마음도 좀 분주하겠지만 그래도 나 자신도 잘 챙기면서 5월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기한 법에 대해서 퀴즈 잠깐 풀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퀴즈를 좀 해볼까 하는데 5월의 신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5월의 신부.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봄, 가을에 어쨌든 날씨도 가장 좀 화창하고 좋고 하니까 결혼 참 많이 하고,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미뤘던 결혼식들도 요즘 좀 많이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전 세계 좀 특이한 결혼 풍습에 대해서 문제를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 부디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아마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결혼식 당일 주타추파이라고 불리는 의식에서 신부의 자매들과 여자 사촌들이 신랑의 신발을 훔치고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풍습이 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그게? 이름이 주타추파이라고 합니다. 태국. 그 약간 태국말 같구나. 네, 땡. 아니에요? 아니래요. 사디까 이건가요? 오, 아니에요. 태국 아닙니다. 주타추파이. 주타추파이? 필리핀? 필리핀 아니고요. 아니에요? 필리핀도 비슷한데. 또 막 해보세요. 나라 이름 막 베트남. 해보세요. 아닙니다. 아닌가? 어느 정답은 인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 신발을 훔치고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 물론 완전 같진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요? 뭐 맞아요. 돈을 이렇게 놔야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하죠? 함을 가지고 오잖아요. 친구들인가가. 발바닥 때리고. 그러면 지고 오면은 안 가죠. 이렇게 안 가고 있다가 돈 이렇게 놔주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주거나 이러면은 뭐 한 발짝 두 발짝 가고. 돈을 줘야 가죠. 돈을 줘야 가나요? 네. TV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그렇죠. 돈을 줘야 갑니까? 네. 음식도 주던데. 저는 돈을 줘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음식 주면 뒤로 갈 것 같은데. 음식 좀 뒤로 갑니까? 너무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여기? 자, 어쨌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결혼식에 관한 미신을 믿는 나라인데요. 화요일은 전쟁의 신에게 바치는 날이기 때문에 결혼을 피하고, 금요일은 악령이 만들어진 날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결혼을 피하고, 대림절과 사순절과 마찬가지로 5월과 8월도 피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피하는 게 좀 많네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혹시 이름은 없어요? 이름 어떤 이름? 피하는 이름. 이런 건 없어요. 아까 주타추파이 뭐 이런 걸로 또 추측하려고. 근데 아까 너무 못 맞추시려고. 맞추셨잖아요. 근데 신신 하는 거 보니까 왠지 그리스일 것 같아요. 땡. 아테네. 땡. 아니 근데 접근은 좋았는데 땡입니다. 아니, 어디 아시아예요? 아니면은 아시아 아닙니다. 아시아예요? 네, 아시아 아닙니다. 아시아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네. 정답은 그냥 이탈리. 바로 정답. 딩동댕 어쩌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찍었어요. 찍으셨군요. 네. 찍는 것도 뭐 운이고 실력인데. 이탈리아 맞습니다. 찐 좋아하시네요. 찐 기뻐하시네요. 많은 나라 중에. 그러니까. 자, 이외에도 뭐 스페인 결혼식에서는 신랑 친구들이 가위를 들고 넥타이를 잘라서 하객들한테 팔고 그 수익금을 신혼부부에게 주는 그런 풍습도 있다고 하고요. 또 케냐의 마시이족은 신부의 아버지가 행운을 빌기 위해 어머나 신부에게 침을 뱉는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쪽에선 또 이게 행운을 비는 의미니까. 그게 어느 나라예요? 이게 케냐, 마시이족. 케냐. 네.
신기합니다. 참 문화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게 뭐 그 나라에서는 또 아주 전통 있는 의미가 있는 또 의식이기도 하고요. 자, 돌발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 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명언으로 시작해 주셔야죠. 자, 오늘은 토마스 에디슨의 명언입니다. 에디슨. 네. 에디슨. 사람들이 대개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작업복 차림의 일꾼 같아 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기회가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항상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한테는 항상 이제 성공에 대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다들 성공하고 한 것 같은데. 맞아, 나 빼고 다. 나 빼고. 항상 가슴앓이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유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공이 다가오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왔는지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기회가 작업복 차림의 일꾼 같아서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명언처럼 한마디로 기회라는 거는 이게 작업복과 같이 화려하지 않고 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우린 그냥 평상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거죠. 그냥 일상에 있는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알아챈 사람만이 이제 그 성공이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매번 이 성공의 기회라는 게 어떤 특별한 기회에 새롭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매번 똑같은 일상과 일 중에서 어느덧 순간적으로 그 성공이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차근차근히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거저되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항상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성공이라는 기회가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뭐 재테크도 좋고 취미생활도 좋고 뭐든지 내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오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5월 시작하면서 한 번쯤 되새겨 볼 만한 이야기였고요. 세상만 모든 일이 뜻대로야. 자, 세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부디의 세상만사 어떤 세상 관심 갖고 볼까요? 요즘 그 1,000원 아침밥. 대학생. 네, 대학생들. 그러니까 요즘 그 대학가에서 1,000원 아침밥이 인기래요, 되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침 식사값을 학생은 이제 1,000원만 내는 거죠.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비용은 이제 대학이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저렴하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그 정치권이 지금 상당히 그 시끌벅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아예 신경도 쓰기도 싫고 막 지금 그런 아주 세상인데, 근데 이 여야가 매일매일 싸우잖아요, 지금. 여당, 야당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 1,000원 밥값에 대해서는, 서로 더 지원하겠다고 난리야. 서로 더 하겠다고. 그건 또 이 의견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서로 간에 반대로 가는데, 이거는 또 같이 오랜만에 의견 일치를 하고 있어. 더 지원하겠다라고. 근데 이 자세히 보면은 이 1,000원 아침밥은요,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그 지원을 해준 그 초중고들 뭐 무상급식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진짜 몇 조 이상 막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상당히 좀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 한 뭐 100억? 이 정도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예산으로 충분히 생생내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여야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까요?
좋게 볼 수도 있고 좀 더 실리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건 네. 뭐 제가 보면은 이건 내년에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20대 무당층이 절반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의로 보이지만은 이게 좋은 의도로 보이지 않는 건 이제 저만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좋은 의도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왜 대학생만 1,000원을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또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학을 안 들어간 그런 젊은 층들은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그 재정 여력이 없는 학교, 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대학 간의 어떤 그 빈익부, 부익빈 현상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렇게 1,000원씩 주면 주변 장사하는 분들도 타격도 입잖아요. 요즘 뭐 아무리 싸다 그래도 한 7,000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식대가. 그런데 그래서 이게 청년들의 미래를 필요한 정책들,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선심성 대책으로 한심을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이 뭐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사실 이렇게 선심성 이 밥값, 1,000원 밥값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한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 대학생들이 밥값, 식비도 참 많이 부담이 될 테니까, 제가 대학생이어도 사실 1,000원 주고 밥 먹으라고 굉장히 이렇게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는 참 좋은 정책이지만, 네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선거를 하면은 지금 여당 야당이 다 찬성해서 지금 이게 하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네. 전국 대학으로 다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표를 누굴 찍어야 되나요? 아니, 표를 찍는다면 젊은 층이.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둘 다 주니까. 근데 너무 어쨌든 이런 1,000원 밥은 너무 좋지만 이면에 또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은 있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 뒤에 세상 만사였고, 부동산에 대해서 또 전문가시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한 시간 무료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하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재테크는 뭐 상당히 뭐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재테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수단이 이제 이 부동산 투자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뭐 분야도 상당히 많지만 그 분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제가 많이 여태까지 오랫동안 했던 게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로 우리가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목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재개발 지역들 뭐 신속통합계획이니 모아타운이니 역세권 개발이니 정말 많은, 서울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개발 가능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과연 핵심이 어디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핵심을 못 찾으면은 외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앞으로 지금 양극화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이것은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여지고, 미분양 물량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미분양 물량의 85%가 지방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 투자도 중심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하게 투자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전략 같이 나누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날짜를 알려드리면 5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미래가치투자연구소가 장소입니다. 예약이 필수죠? 네, 네. 예약해 주시면 10분만 받겠습니다. 네, 전화 주시고 또 네이버 폼 이용해도 편하실 것 같아요.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개개인의 고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네이버 폼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편하신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고 보내주시면은 상담 이 시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연결돼 있는 첫 번째 구독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 여유 자금이 좀 생겨가지고 네. 투자 지역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답심리 간대매 공원 쪽이랑 네. 용답동 두 곳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네. 투자 금액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개발 사업성이나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좋은지 어느 곳이 좋은지 이런 것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한 2억 5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답심리 간대매 공원 인근, 그 다음에 용답동 지역 이 두 곳 중에서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사업성 이런 걸 놓고 고민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전망 위주로 해서 부디가 지금 지도 보고 있으니까 네, 통화하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받아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쪽에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신다 그랬죠? 2억 5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실제 투자금이 2억 5천이요? 네. 예. 간대미 공원 여기가 이쪽이 답심리고 이 큰 길을 따라서 위쪽은 답심리, 여기 동대문구예요. 그리고 밑에는 성동구거든요. 그래서 이 답심리 쪽과 지금 동대문구와 성동구 양쪽을 지금 보시는 건데 이 간대미 공원이 여기가 이제 신통기획으로 신통기획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거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도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이 용답동 쪽은 여기는 역세권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재개발인데 신통기획 재개발, 역세권 개발로 재개발. 둘 다 재개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일단.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간대매 공원은 일단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면은 여기는 실거주 외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구입한 사람들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둘 다 이제 초기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쪽은 일단은 지금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2년 지난해죠. 1월 28일, 22년 1월 28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에요. 신통기획은 기준일이 있거든요. 근데 역세권 개발은 예전 재개발과 같이 이건 구역이 지정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쪽은 1월 28일 날 이후에 뭐 집이 증거라든지 이런 건 사면 안 되는 거고요. 작년 1월 28일 이후에. 그래서 여기는 기준일이 있지만 아직 역세권 개발은 구역 지정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아직 구역 지정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다 여기는 뭐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볼 때 여기도 이쪽도 뭐 답심리역도 멀지 않고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용답동도 답심리역과 용답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건 똑같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재개발이 됐을 때 추가 부담금을 내는 거와 이쪽 내는 거, 역세권 용답동에 추가 부담금 내는 거 자, 한번 보자고요. 이 용답동 쪽에 이쪽에 추가 부담금과 답심리 쪽에 이쪽에 추가 부담금이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쪽도 추가 부담금 낼 때 이쪽은 역세권 개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용적률을 한 45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역세권 개발은 5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용적률을 갖다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2종, 3종이기 때문에 한 20에서 한 250? 요 정도 용적률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이 훨씬 더 작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 부담금도 이 간대메 공원 쪽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게 기정사실이고요. 역세권 개발은 용답동은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동의율 자체가 여기는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용답동이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용답동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구역이라 그러고 여기를 2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1구역은 이미 지금 신탁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탁사가 이제 시행을 하는 신탁 방식으로 지금 지정을 이제 하려고 해요. 신탁 방식으로.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에 동의율이 한 52%, 2구역은 동의율이 한 42%, 요 정도 됐다고 해요. 42%. 그러면은 1구역 여기서 구역 지정이 되려면은 동의율이 67%가 돼야 되거든요. 67%. 그래서 사실 지금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이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신탁 방식이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은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탁 방식은 그 조합 설립을 할 필요 없어.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설립이 생략이 돼요. 그래서 일반 재개발보다 2, 3년 이상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도 있어요. 신탁사에서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이쪽, 그리고 간대메 공원 쪽은 이쪽은 아직 조금 반대하는 분들도 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쪽 용답동은 반대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빨리 진행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쪽 노후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용답동 쪽이. 그래서 둘 중에 만약에 이쪽이냐를 선택한다면 전 당연히 용답동 사업성 좋고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용답동 성동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재개발 가능 구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답동은 지금 무궁화 신탁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궁화 신탁에서 MOU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이니까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네.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발이라는 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진행 상황, 동의율, 그 다음에 사업성,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네.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분의 사연이 또 들어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나도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또 네이버 폼 이용해서 여러분의 고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연 들어와 있냐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파주시 문산읍 파주 힐스테이트 1차 36평을 보유 중입니다. 파주 쪽에 투자 가치가 있다는 지인 말을 듣고 샀다가 지금까지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해서 팔려고 내놓았는데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다려보는 게 나은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파주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입니다. 지인 말을 듣고 샀다가 지금까지는 별다른 재미를 못 봤다.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떨까요? 좀 기다려볼까요? 자, 여기가 그 네. 힐스테이트예요. 이게 2009년도에 입주한 그런 아파트인데, 2009년 3억에서 지금 한 3억 올라서 한 3억, 최고 한 3억 9천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좀 떨어졌어. 3억 한 3, 4천? 네. 결국 안 오른 거죠, 상당히.
예, 딴 데 많이 올랐을 때 여기 지금 여기 위치가 한번 보세요. 파주 하면 우리 뭐 생각해요? 운정 신도시 생각하잖아요. 그쵸. 파주 운정. 네. 그건 뭐 GTX 들어오고 새롭게 신도시가 건설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같이 따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GTX는 또 서울까지 한 20분이면 온다니까 상당히.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지금 이 문산역에서도 거리가 멀어요. 문산역에서도. 그리고 뭐 산업단지가 옆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쪽에 어떤 그 인프라가 잘 확정이 안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2007년도인가요?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이제 이 파주나 이 북한하고 접경 지역들 그쪽에 이제 토지에 이제 전답에 관심들이 많이 쏠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호재 때문에 조금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어떤 남북 관계가 잘 되면은 토지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주택하고는 좀 무관해요. 주택은 오로지 남북 관계보다 이 교통 호재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지 남북 관계가 뭐 잘 됐다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주 주택가 중에서 가장 또 끝쪽에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가장 끝쪽에 있는 아파트고, 그래서 사실은 쉽게 매매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리고 산업단지가 있어서 이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이 뭐 거주하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서울 혹은 일산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수요가 딱 정해져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쉽게 그 매매가 상승이 힘든 거고요. 그리고 도심과의 접근성 이런 것도 좋지 않아서, 그래서 오로지 실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로 이쪽에 살아야 되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그런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 힘들고, 투자 관점으로는 계속 들고 있어도 여기는 뭔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커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진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움직이는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투자를 하려면 무조건 서울을 와라. 근데 여기 서울에서 지금 또 가장 먼 쪽이야. 그렇죠? 그래서 서울 쪽으로 오히려 이거 매도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매도를 하셔서 서울 쪽으로 재개발 시장으로 한번 진입을 하시는 게, 아마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10배 이상 이익은 날 거예요, 최소한. 예, 그러니까 좀 바꿔서 어떻게 빨리 좀 갈아타기를 하시리라고 좀 강하게 권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의 만족을 하신다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그쵸? 근데 이제 보내주시기를 굉장히 재미를 보지 못해서 팔려고 내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그럼 빨리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근데 집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거주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상관은 없죠. 그쵸. 근데 네.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거주는 뭐 어디서 그럼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그럼요. 네, 거주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다음 분의 사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근처에 직장이 있어서 이곳 임해동에 있는 금강 1단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요새 재건축 이슈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서 지금이 내 집 장만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맞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두렵기도 하고요. 대출을 알아봤는데 제가 가진 전세 자금과 여유 자금을 맞춰보면 가능할 듯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 근처에서 임해동에서 금강 1단지에 전세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곳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이 금강 1단지를 한번 매수해볼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분당이라는 곳은 일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제일 마청이죠. 그리고 분당은 유일하게 일기 신도시 중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와 있는 곳이 분당이에요. 그래서
임해동 금강 1차 같은 경우는 임해역하고, 역세권에 해당이 되는 아파트죠. 역세권에 해당이 되는 아파트고, 바로 제가 예전에 눈이 좋다,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청구 6단지가 바로 또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 임해촌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아파트 단지들이고, 상당히 임해역이 지금 경강선이 들어와서 분당까지 한정거장이거든요. 분당까지 한정거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뭐 위치도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임해역 여기서 이쪽에 보면 이쪽에 이제 GTX가 또 이쪽으로 들어와요. 여기 GTX A 노선이죠. A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조금만 걸어가면은 GTX도 가능하고 해서 이쪽 임해동 이쪽 라인은 상당히 저는 예전부터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재건축 연한은 이미 이제 지나서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 아파트는 분명히 맞아요. 이게 9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평균 대지 지분이 이게 조금 사업상이 이렇게 썩 좋은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이쪽은 뭐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간에 어차피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분당의 화두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다. 그래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앞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벌말 사거리에서 이쪽 매송 사거리까지 이쪽이 이제 덕계공원, 굿모닝 파크라고 해서 덕계공원도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걸어갈 수 있죠. 이렇게 걸어가게끔 돼 있고. 그래서 이쪽 라인이 앞으로 많이 좋아지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가능하다면 충분히, 들어가셔도 된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전세로 사는 거는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세는 내가 나중에 내 집을 갖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거장의 역할, 일 뿐이지 전세를 계속 거주하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에 분당에 꼭 이 금강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분당에 역 가까운 쪽에 이렇게 역세권의 아파트를 장만을 하시라고 저는 강하게 권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도시 특별법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신도시 특별법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줘서 역세권에 용적률 500%까지 주겠다라고 한 거는 역세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역세권의 500% 용적률을 아무 아파트나 다 기대하면 안 되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만 해당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복골복이겠지만, 그래서 이 역세권 쪽으로 어찌됐든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절대 내가 집을 가지고 살면서도 가치가 훌륭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고, 지금 전국적으로 변화들이 지금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실거주 하면서 이렇게 가치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의 주신 이 곳도 괜찮아 보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 집 장만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맞는 생각인 것 같다. 그렇죠. 네, 라고 또 부디가 생각을 펼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고민이 있는데 하시면 부디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고 또 네이버 폼 이용해서 여러분의 고민 들려주세요.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였습니다. 네, 타임머신 타고 좀 떠나보겠습니다. 5월 첫 번째로 만나 뵙는 거니까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맞죠? 예. 네. 5월은 가정의 달. 그쵸. 가정의 달일 수밖에 없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그러네요. 진짜 다 모여 있잖아요. 5월은 뭔가 저는 항상 5월달이 뭔가 좀 따뜻한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5월이 실제로도 이제 초여름을 앞두고 있고 늦봄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따뜻하잖아요. 이제 더워질 지경. 그렇죠. 네. 자, 그래서 5월에 관련된
타임머신을 한번 타고 가보겠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날이 많아서 이 가정의 달이라고 칭해지는 5월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5월 5일, 5월 8일, 뭐 부부의 날이 21일이었던가요? 네, 5월 21일. 네네. 또 그런 날도 있고요. 이 가정의 달의 유래는요. 5월 15일이 사실 스승의 날이잖아요. 예, 예.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만 세계 가정의 날이라고 하네요. 네. 93년에 유엔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94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행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 15일은 무조건 스승의 날. 그죠? 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러다 어버이 은혜로 넘어간다. 고마워라. 희한해. 이 음은 참 어버이 노래 부르다가도 스승의 노래로 막 넘어가기도 하고 참 평생을 부르지만 아무튼 헷갈리지 않게 불러야 될 것 같고요. 자, 5월 5일 어린이날은요. 그거죠. 방정환 말아라 선생님. 새들아 오. 푸른 벌판을 달려라 내물아 높이 날아라. 아유, 노래가 막 가네. 중간에. 네. 3.1운동 이후에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인권의식을 기르기 위해,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인권도 지켜줘야죠, 당연히. 네, 그런 의식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동경에서 색동회가 조직됐고, 이후 23년 5월 1일 시작했다고 하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은 진짜 요즘에 그런 사건도 많잖아요. 아동학대 이런 거. 그렇죠. 예. 진짜 이런 사건 너무너무 끔찍해서 사실 5월 5일만이 아니라 그냥 1년 365일. 그렇죠? 어린이의 인권은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또 5월 8일 어버이날 보겠습니다. 원래는 어머니 날로 출발했다고 하네요. 예, 맞아요. 어머니 날. 1956년 5월 8일 어머니 날로 출발해서 73년에 어버이날로 이게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대표적인 꽃 카네이션을 전달하고요. 근데 이 카네이션이 영국과 그리스에서 사순절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에 부모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풍습에서 뭐 유래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미국 어머니날의 창시자 또 안나 자비스를 추모하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나눠주는 행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어머니날로 출발했다는 게 예, 아버지들이 좀 저는 그게 서운해했을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날 왜 없지? 그런 생각 어릴 때 했어요. 아버지로서 네. 아니 어릴 때. 어릴 때도 왜 아버지 날에 없을까? 그런 생각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서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날만 있을 때는. 그래서 어버이날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5월 15일 스승의 날도 한번 보겠습니다. 1963년 청소년 적십자단체 충청남도 강경여고 지부에서 처음 실시됐다고 하고요. 63년 5월 26일 은사의 날로 지정해서 행사를 개최했고 65년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된 겁니다. 아셨어요? 5월 15일이 세종대왕 탄신일인 거? 몰랐네요. 네.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국민의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세종대왕께서. 한글까지 또. 그렇죠.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이렇게 꼽아드리는 행사 요즘도 하나요? 저도 모르겠네요. 예전엔 다 꼽아드렸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잘못 주면 맞아요. 선생님들께서 거의 일절 맞아요. 뭐 꽃도 안 받는 추세로는 알고 있는 추세가 아니라 그렇게 됐죠. 음료수도 안 마른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각박한 거 아니에요? 예? 모르겠어요. 양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한두 개 받다 보면 또 너무나 큰 걸 가지고 부담스럽잖아요. 또 그걸 아예 차단하는 뭐 그런 거 면에서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각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저 어릴 때는 꽃 이렇게 꼽아드리고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기뻐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 꽃도 있지만 이거 종이꽃으로 만들기 하지 않았어요? 안 하셨나요? 안 한 것 같아요. 각종이. 저기 팀장님은 하셨죠? 네. 근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탁에
스승의 날 선물로 그냥 이렇게 잔뜩 쌌던.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기억이 나. 엄마가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갖다 주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네. 애들끼리 준비한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따뜻하기도 하지만 뭔가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은 안 하는 거겠죠. 알게 모르게 거기 이제 봉투도 좀 들어있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자, 전 세계 어린이날. 그래서 유엔이 11월 20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날도 있어요. 우리는 5월 5일이잖아요. 유엔은 11월 20일로 지정을 해서 전 세계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최초의 어린이날 탄생 국가라고 하는데 4월 23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터키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다른 나라도 좀 볼까요?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진짜 약간 여자 특이한데, 어린이날하고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날과 남자 어린이들을 위한 날. 그래서 3월 3일은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날, 5월 5일은 남자 어린이들을 위한 날.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날을 히나 마츠리, 남자 어린이들을 위한 날을 코도모 노히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좀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네. 태국은 1월 둘째 주 토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태국은 1955년에 제정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대요, 원래는. 근데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우기하고 겹쳐서 변경됐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1월 둘째 주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때가 되면은 진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거의 어린이가 왕이다? 뭐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놀이공원, 동물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무료 이용이고요. 어린이가 왕처럼 대접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데, 하루만 왕이면 뭐예요? 1년 내내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정말요? 저도 조사해 주신 걸 받았는데 8월 1일이라고 하는데 3년에 한 번이라고 하네요. 화려한 축제 의상을 입고 아름답게 꾸며진 거리를 행진한다고 하고요. 근데 미국, 영국, 프랑스가 어린이를 위한 날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의 인격으로 1년 내내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인식이래요. 저는 근데 약간 이 인식이 맞는 거는 같아요. 그렇죠? 딱히 하루를 정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된다. 그래서 따로 제정을 안 했다고는 하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글쎄요. 저도 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또 5월 5일 같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정해서 그날 하루만큼 진짜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이런 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어버이날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우리는 아이가 좀 다 커서 그렇죠. 어린이날 잘 안 챙기시죠? 그렇죠. 이제는 어버이날을 좀 더 위주로 챙기시나요? 지금은 네. 어버이날을 한번 볼게요. 미국, 캐나다는요,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이 어머니날, 그리고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아버지날로 지정을 해서 어머니날에 좀 더 큰 의미를 둔대요. 아버지로서 또 약간 서운하신가요? 그러네. 일본도 나눠져 있군요.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이 어머니의 날,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아버지의 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카네이션과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도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나눠져 있군요. 중국은 맹자가 태어난 음력 4월 2일이 어머니의 날,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아버지의 날. 다 나눠져 있네요. 네. 영국은 부활절 주일의 3주 전인 사순절 일요일에 어머니의 날,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아버지의 날. 다 틀리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또 하이티 이런 걸 즐긴다고 하고요. 프랑스도 나눠져 있군요.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이 어머니의 날,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아버지의 날. 보통 카드나 선물, 가족여행, 초콜릿 선물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다 나눠져 있네요. 6월 셋째 주 일요일은 전부 다 아버지의 날인데. 그러네요. 공통적으로 5월 둘째 주 일요일이나 6월 셋째 주 일요일이 이렇게 많네요. 보통. 그렇군요. 우리는 어버이날인데. 그러니까. 네.
하나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따로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라별로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자, 결론을 한번 내주시죠. 결론은 네. 5월 맞아서 우리가 가정의 달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예, 5월은 이제 뭐 다양한 가족 행사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어린이를 네.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모든 아이들의 행복, 사랑 그리고 배려와 이해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기를 기원하는 축복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버이날을 또 단순히 선물을 드려야 하는 부담을 가지는 날이 아닌 진심으로 마음으로 존경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5월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이제 챙겨야 될 날이 워낙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또 많이 좀 부담이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그러니까 돈이 되는데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네 그래도 돈이 좀 아니더라도 마음이라도 마음이라도 그래도 뭐니 네 네. 타임머신 타고 가족의 달에 대해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벌써 됐네요. 자, 네. 항상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항상 건강한 그런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월 첫 번째로 맞는 주말인가요? 네, 화창한 날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소식이 조금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마음만큼은 좀 화창하게, 쨍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